새엄마에게 이거 계속 먹이면 건강이 나빠질 거야. 지금 물러서면 우린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선택해. 이번에도 실패했어. 여보, 마지막이야. 이번에는 진짜야. 여기야. 여기가 딱이야. 그들은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언니, 오늘 밤은 제 방에서 자요. 펜션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까? 이젠 끝났어요. 고마워요. 지금부터 이들이 저지른 폐륜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엄마, 저기 야경이 정말 예쁘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봐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기도 화성 제부도 방파제. 이숙자는 75세의 나이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깊고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뒤에는 의붓 아들 남재와 며느리 박경애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새엄마. 거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거예요. 박경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러나 이숙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파제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이 저들을 영원히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봄, 당시 62세였던 이숙자는 친구의 소개로 최경수를 만났습니다. 최경수는 65세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15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며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숙자는 최경수의 따뜻한 눈빛에 끌렸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진중했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경수도 이숙자의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 끝에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경수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남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35세였던 남재는 아버지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경수는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숙자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숙자의 딸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마지못해 참석한 이남재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남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축하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결혼 후 이숙자는 성실하게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최경수는 사업 때문에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숙자는 남편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들어 만난 만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최경수는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전처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기만 했던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숙자와의 삶은 달랐습니다. 평온했고 따뜻했습니다. 최경수는 늦게나마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최경수는 이숙자 명의로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했고 사업에서 큰 돈이 들어올 때마다 목돈을 넣어줬습니다. 이숙자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최경수가 완강하게 고집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최경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숙자는 남편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숙자 명의의 적금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최경수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3기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숙자는 무너졌습니다. 겨우 7년 함께 했는데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경수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이숙자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직접 만들어 병원에 가져갔고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최경수가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등을 쓰다듬어 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최경수는 아내의 헌신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최경수는 이숙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감사해요. 이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최경수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아들 남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재는 아버지가 병에 걸린 후에도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왔다가도 금방 돌아갔고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사업 정리 이야기만 물었습니다. 최경수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정리하면서 남은 돈은 모두 이숙자 명의로 적금에 넣었습니다.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령인도 이숙자로 변경했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최경수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내 이숙자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남재에게는 법적 최소 유류분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결정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최경수는 확고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돌봤는지 봤습니다. 제 재산은 당연히 아내가 받아야 합니다. 최경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업 관계자들과 친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남재도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이숙자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까지 너무 바빠서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이숙자는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옷, 남편의 안경,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숙자는 침대에 누워 밤새 울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남재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버지 집에 거의 오지 않던 남재였습니다. 그는 며느리 박경애와 함께 왔습니다. 경애는 45세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새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시죠? 남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숙자는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힘들어. 너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구나.
저희도 아버지 많이 그리워요. 그런데 새엄마 아버지 유산 정리는 좀 하셨어요? 남자의 질문에 이숙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정리 안 했어. 변호사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셨어. 아, 그러세요? 저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경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유산 정리 자리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최경수는 모든 재산을 아내 이숙자에게 남겼고 아들 남재에게는 법적 최소 유류분인 1억 5천만 원만 남겼습니다. 유언장을 듣는 순간 남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1억 5천만 원만 남기셨다고요? 남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고인께서 명확하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 친아들인데. 남재가 소리쳤습니다. 박경애도 이숙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남재와 박경애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재는 소주를 마시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박경애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15억이야, 15억. 그게 다 저 여자한테 간 거야. 남재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박경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 이해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했잖아. 모르겠어.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 남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박경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알아볼게. 방법? 무슨 방법? 일단 새엄마한테 잘 보여. 자주 찾아가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야. 박경애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말 못해. 좀 더 알아봐야 해. 그날 이후로 박경애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년간 보험회사에서 사고 보험금 처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수많은 사고 사례를 접했고 사고사와 타사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고가 의심받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애는 회사 서류 보관함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사고사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단 추락, 교통사고, 익사, 가스 중독.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노인 사고사 케이스였습니다. 노인들은 낙상 사고가 많았고 대부분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박경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경애는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박경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재는 긴장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 보험회사 다닐 때 많은 사례를 봤어. 노인들 사고사 케이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새엄마도 나이가 많잖아. 노인이야. 만약 사고가 나면. 박경애는 말을 멈추고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남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하지만 그건 범죄야. 남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의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범죄는 잡혔을 때만 범죄야. 안 잡히면 그냥 사고일 뿐이지. 박경애는 노트북을 돌려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노인 낙상 사고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봐. 매년 노인 낙상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래도, 여보, 우리 지금 빚이 얼마야? 5천만 원이야. 당신 실직한 지 1년이 넘었고, 나 혼자 버는 돈으로는 빚도 못 갚아. 이대로 가면 우리 파산해. 박경애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건 죽이는 게 아니야. 사고가 나도록 유도하는 거지. 박경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는 아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봐. 새엄마가 없으면 그 돈은 당신 거야. 법적으로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울게. 보험회사에서 5년간 일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는지 정확히 알아. 박경애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미 아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박경애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노인 사고사 케이스, 수사 과정, 의심받는 케이스와 의심받지 않는 케이스의 차이점. 박경애는 과거 회사 동료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보험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빼냈습니다. 언니, 요즘 노인 사고사 케이스 많이 처리해요? 응, 진짜 많아. 특히 낙상 사고. 경찰 조사는 철저하게 해요? 아니, 대부분 간단하게 끝나. 노인이 넘어져서 다친 거니까. CCTV나 목격자만 없으면 그냥 단순 사고로 처리돼. 박경애는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박경애는 첫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식에 소량의 독극물을 섞어 서서히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각종 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새엄마한테 반찬 좀 해다 드리자. 우리가 효자효부 노릇해야지. 박경애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애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 소량의 약물을 섞었습니다. 수면제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량으로 먹으면 위험하지만 소량을 장기간 먹으면 어지럼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했습니다. 이걸 계속 먹으면 새엄마 건강이 나빠질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상이 잦아지면 넘어져서 갈 수도 있어.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박경애는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반찬통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돼? 여보, 지금 물러서면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선택해. 박경애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이숙자를 찾아갔습니다. 박경애는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새엄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맙다, 경애야. 이숙자는 반찬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마음씨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숙자는 경애가 준 반찬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숙자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마침 전화를 했고 받지 않자 걱정돼서 집에 왔습니다. 딸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숙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박경애는 병원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새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대. 뭐? 죽은 거야? 아니, 식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대. 젠장, 실패한 거네. 남재는 안도하면서도 아쉬워했습니다. 박경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이숙자는 병원에서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식중독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숙자는 며느리가 준 반찬을 의심했지만 설마 싶어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박경애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이숙자를 계단에서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해. 박경애는 인터넷으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산 것은 미끄럼 방지가 아니라 미끄럼 유도 테이프였습니다. 투명한 기름 성분이 코팅된 특수 테이프였습니다. 어느 날 남재와 박경애는 다시 이숙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숙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박경애는 재빨리 계단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계단 중간쯤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여보, 빨리. 남재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박경애는 능숙하게 테이프를 붙이고 위에 약간의 먼지를 뿌려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끝났어.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숙자는 그들을 배웅하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숙자는 평소처럼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이숙자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허리와 팔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아파. 이숙자는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숙자는 병원에 실려가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심하게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애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남편과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테이프를 붙였잖아. 운이 좋았나 봐. 아니면 떨어지는 각도가 안 좋았거나. 박경애는 이를 갈았습니다. 남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2번이나 실패했잖아. 계속하면 들킬 수도 있어. 아니야. 이제 막판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돼. 박경애의 눈빛은 집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 3단계 완벽한 익사사고. 박경애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익사였습니다.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해안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제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섬이지만 하루 2번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펜션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야.
여기가 완벽해. 박경애는 남편에게 제부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방파제에서 밀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야. 밤에 야경 보러 갔다가 실족사한 걸로 하면 돼. 박경애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단계별로 계획을 적었습니다. 1단계 사전 답사, 제부도 현장 확인, 방파제 구조 파악, CCTV 위치 확인, 물때 확인, 2단계 펜션 예약, 가족여행 명목, 1박 2일, 방파제 근처 펜션, 3단계 실행, 첫날은 자연스럽게 보내기, 둘째 날 밤 10시, 야경 보러 방파제로 이동, CCTV 사각지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기, 즉시 구조 요청 사고로 위장, 4단계 사후 처리, 충격받은 가족 연기, 경찰 조사에 협조,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 박경애는 계획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노트를 읽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너무 구체적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여보, 마지막이야. 이번만 성공하면 끝이야. 15억이 우리 거야. 박경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제부도로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평일 오후였습니다. 관광객도 적었고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방파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딱이야. 박경애가 방파제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조명도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깊었습니다. 아래가 얼마나 깊은데? 최소 5m는 돼. 돌도 많고 여기서 떨어지면. 박경애는 말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괜찮아. 밤에는 더 어둡고 물때도 맞으면 파도가 세.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펜션 위치, CCTV 위치, 조명 위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경애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물대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15일 밤 10시가 적기였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었고 파도도 높았습니다. 여보, 11월 15일이야. 그날 실행하는 거야. 알겠어.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박경애는 11월 초에 제부도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엄마, 저희가 제부도에 펜션 예약했어요. 1박 2일로 같이 다녀올래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박경애는 남편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남자는 아내의 그 웃음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차를 몰고 이숙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박경애도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탔습니다. 새엄마, 제부도 정말 좋아요. 바다도 예쁘고 펜션도 깨끗하대요.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내 친구도 갔다 왔대요. 박경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숙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감지했습니다. 지난 2번의 이상한 사건 이후로 이숙자는 그들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이 시간을 달려 제부도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물때를 맞춰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차 양옆으로 바닷물이 보였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지만
이숙자는 불안했습니다. 펜션은 해안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68세쯤 되어 보이는 여주인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희순입니다. 힘든 여행 오셨죠?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희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숙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호하고 202호 쓰시면 돼요. 두 분은 202호, 어머님은 201호요. 희순이 짐을 들고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희순은 이숙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세요? 수원이요. 어머, 저도 원래 수원 사람이에요. 어디쯤이세요? 영통구요. 세상에, 저도 예전에 영통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희수는 이숙자를 보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뭔가 이상한 점도 감지했습니다. 함께 온 두 사람, 남재와 박경애의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특히 이숙자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희순이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희순은 이숙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결혼은 일찍 하셨어요? 네. 25에 했어요. 근데 첫 남편이랑은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다 늦게 재혼했죠. 아, 그러셨구나. 저도 재혼이에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두 여자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공감했습니다. 박경애는 이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새엄마와 펜션 주인이 이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희순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부도에서 잡은 싱싱한 회와 조개구이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네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희수는 계속 남재와 박경애를 관찰했습니다. 펜션을 7년째 운영하면서 그녀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재는 식사 중에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박경애는 창밖을 보며 날씨를 체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산책 좀 다녀올게요. 식사 후 박경애가 말했습니다. 남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소화시킬 겸 나갔다 올게요. 두 사람은 펜션을 나섰습니다. 희수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CCTV 모니터가 있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희수는 펜션 주변에 CCTV 4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현관, 주차장, 뒷마당, 그리고 방파제 쪽을 향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켜고 남재와 박경애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박경애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남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희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3일 전인 11월 12일 같은 두 사람이 펜션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예약도 없이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희수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녹화 파일을 보니 두 사람은 방파제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위 위치, CCTV 사각지대, 조명. 마치 뭔가를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희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숙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숙자는 201호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 나와보세요. 희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숙자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사무실로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1층 사무실로 갔습니다. 희수는 문을 닫고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좀 봐요. 화면에는 남재와 박경애가 방파제를 살피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3일 전이에요. 저 두 사람이 미리 와서 주변을 둘러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아요. 언니, 혹시 저 사람들이랑 무슨 문제 있어요? 희순의 질문에 이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유산, 2번의 이상한 사고, 그리고 이번 여행에 대한 불안감까지. 희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언니를 해치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만들어야죠. 제 사촌 동생이 경찰이에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계 형사예요. 도움을 요청할게요. 희수는 즉시 사촌 동생 김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진수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나, 이거 위험한데요. 당장 나오셔야 해요. 하지만 오빠, 그러면 증거가 없어. 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시도할 거야. 희순의 말에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현행범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요. 누나, 저 사람들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가능해? 가능해요. 제가 지금 동료들 모아서 갈게요. 누나는 거기서 상황을 지켜봐요. 이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진수는 즉시 동료 형사 3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비상 장비를 챙겨 제부도로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해경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모터보트 2대가 방파제 근처에 배치됐습니다. 밤 8시, 남재와 박경애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새엄마, 바깥 공기 정말 좋네요. 저녁에 방파제 가서 야경 보면 어때요? 박경애가 제안했습니다. 이숙자는 희순을 바라봤습니다. 희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좋아. 가보자. 이숙자의 대답에 박경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재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9시. 4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계속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팀은 이미 펜션 근처 민가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형사는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펜션 근처 배치 완료. 방파제 주변에 해경 보트 2대 대기 중. 신호 주시면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희수는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곧 움직일 것 같아요. 밤 9시 50분. 박경애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새엄마, 이제 갈까요? 밤 10시가 야경 보기 딱 좋은 시간이래요. 그래, 가자. 3사람은 펜션을 나섰습니다. 희수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켰습니다. 오빠, 지금 출발했어. 방파제로 가고 있어. 알겠어. 우리도 이동한다. 어둠 속에서 경찰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었지만 충분히 밝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방파제예요. 거기 조명이 정말 예뻐요. 박경애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남재는 이숙자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는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숙자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새엄마, 저기 끝까지 가봐요. 거기서 보면 더 예뻐요. 박경애가 방파제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숙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재와 박경애가 뒤따라왔습니다. 방파제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숙자는 멈춰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고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최소 5m는 되어 보였습니다. 떨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 조금만 더 가세요. 박경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과 달리 차갑고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이숙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재와 박경애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박경애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재야, 경애야. 너희가 나한테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이숙자의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잠시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박경애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CCTV 사각지대고요. 새엄마가 실족사하면 그냥 사고로 처리될 거예요. 경찰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숙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다 듣고 있어. 너희가 한 말 전부 녹음되고 있고. 뭐? 박경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방파제 입구 쪽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수 형사를 포함해 4명의 경찰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진수 형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남재와 박경애는 순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는 해경 모터보트 2대가 서치라이트를 켜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남재, 박경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진수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다가갔습니다. 박경애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야경 보러 왔을 뿐이에요. 조용히 해. 너희가 한 말 다 녹음됐어. CCTV 사각지대 실족사로 처리 다 들었어. 형사의 말에 박경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재는 이숙자를 노려봤습니다. 이 할망구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이 아니라 정당방위지. 너희가 날 죽이려 한 거잖아. 이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희순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수갑 채워. 경찰이 남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경애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신들은 실수했어요. 이틀 전에 왔었죠? 사전 답사하러.
다 CCTV에 찍혔어요. 진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경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펜션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도 증거예요. 당신들이 직접 계획을 말했잖아요. 형사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희순이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숙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무서웠죠? 응. 정말 무서웠어. 고마워, 희순 씨. 이숙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희순이 이숙자를 부축했습니다. 경찰은 남재와 박경애를 연행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박경애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억울해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충분해요. CCTV, 녹음, 그리고 3일 전 사전 답사 영상까지. 법정에서 봅시다. 진수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숙자는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언니, 이제 안전해요. 진술하러 경찰서 가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응, 가야지. 이숙자와 희순도 경찰차에 탔습니다. 제부도를 떠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희순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는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남재와 박경애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박경애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 독극물을 섞은 반찬, 계단의 미끄럼 테이프, 그리고 제부도 계획까지 다 제가 세웠어요. 박경애는 무표정하게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이죠. 시아버지가 15억을 다 새엄마한테 줬어요. 우리한테는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남겼고요. 억울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겁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사고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박경애의 냉정한 대답에 검사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박경애와 달리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남재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폐륜 범죄라는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석에는 남재와 박경애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석에는 이숙자가 앉았습니다. 피고인 이남재, 박경애는 피해자 이숙자를 살해하려 총 3회에 걸쳐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첫 번째, 수면제를 섞은 반찬으로 독살 시도. 피해자는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계단에 미끄럼 유도 물질을 발라 낙상 사고를 유도. 피해자는 허리를 다쳐 2주간 입원했습니다. 세 번째, 제부도 방파제에서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익사시키려 시도.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예비 및 살인 미수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가족입니다.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재산 때문에 살해하려 한 폐륜 범죄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펜션 CCTV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됐습니다. 남재와 박경애가 3일 전 사전 답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방파제를 살피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전 답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파제에서의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CCTV 사각지대고요. 새엄마가 실족사하면 그냥 사고로 처리될 거예요. 박경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 계획을 직접 말했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이숙자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2차례의 사고 후 의심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2번째 이후로는 확실히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부도 여행에 동행하신 이유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펜션 주인 서희순 씨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잡기로 계획했습니다. 용감한 결정이셨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숙자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서희순이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채셨습니까? 펜션을 7년째 운영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피고인들의 눈빛이 이상했고 CCTV를 확인하니 3일 전에도 왔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촌 동생이 경찰인데 즉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순의 증언도 명확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형사의 증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체포했습니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실시간 통화하며 대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투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대화를 직접 들으셨습니까? 네. 실족사로 처리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형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화만 했을 뿐입니다. 변호인, 살인 미수는 실행에 착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파제 끝까지 유인했고 조금만 더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실행의 착수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2차례의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까지 합치면 명백한 계획적 살인 시도입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남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새엄마를 죄송합니다. 남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숙자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박경혜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후회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피고인,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판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박경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경혜는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경력을 활용해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남재는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이지 않았고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경혜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남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희순이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언니, 끝났어요. 응, 정말 끝났네. 두 사람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숙자는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어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이남재는 출소 후 새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고 가끔 이숙자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박경애는 아직 복역 중입니다. 어느 봄날 희순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죠? 응. 하지만 당신 덕분에 살았어. 평생 고마워할게. 언니도 용감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웠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숙자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펜션에서 주인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숙자 씨는 부닥쳤습니다.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숙자 씨는 용감하게 현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켰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죗값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후회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용기 아닐까요? 잠깐 피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불법 앞에서는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살인의 계획을 용서와 후회로 만들어낸 숙자 씨를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